중간에 모르는 거 있으면은 막 끼어들어서 말해줘도 돼요. 여기 지은님도 계시니까 지은님한테 물어봐도 되고요. 그러면은 그 녹화하고 있죠?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상대가치 평가 할 건데 상대가치 평가가 많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주식 가치 평가 방법 그리고 상대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그 상대가치 평가의 네 가지가 있거든요. 이 네 가지를 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PER, PBR, EV/EBITDA, TSR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배수가 다 붙어 있죠. 그래가지고 이 배수가 무슨 배수인지 좀그 지켜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식 가치평가 방법에 다양한 이제 가치평가 방법이 있는데, 지난주에 했던 게 이제 절대가치평가 중에서도 이 FCFF를 다뤘고요. 그리고 오늘 상대가치평가 방법을 할 건데, 여기 있는 네 가지를 다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 두 개 있죠. SOPT하고 이 브랜드 밸류를 고려하는 질적인 가치평가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대가치 평가나 절대가치 평가를 할 때 좀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SOP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사업 부문이 막 여러 개다 싶으면은 각각의 사업 부문에 대해서 고려를 해준 다음에 합산을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브랜드 밸류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디스카운트라고, 어머요. 프리미엄 디스카운트라고 해가지고, 어, 약간 회사마다 다른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좀 적용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게요. 상대가치 평가는 이제 일물일가 법칙에 의해서 좀 정해지는데 접근 방법은 그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기업 그것과 유사한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상대적인 가치로 평가되는지에 대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PER이 뭐 20이다. 이러면은 그냥 단순히 이 기업의 PER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 비슷한 기업과 비교를 하고 혹은 과거의 그 PER과 비교를 해가지고 그 기업의 가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평가한다는 거 그리고 해당 기업의 비즈니스 사이클이나 산업군 특성에 따라서 적절한 상대가치 평가 기법을 선정하시면 됩니다. 오늘 네 가지 다루기로 했죠. 그래가지고 적절하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징으로는 이제 사용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진짜 하나하나 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시장 상황이나 스타일 투자에, 스타일 투자에 적용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이 우리가 하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과소평가됐는지 과대평가됐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을 하고요. 계속 말하는 우리가 유사 기업들에 대한 혹은 이제 역사적인 밸류에 대한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법에 이제 우리가 방금 말했다시피 비교 그룹을 좀 선정을 해야 돼요. 이거 피어 그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비교 그룹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적절한 배수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PER 같은 경우에도 PBR 같은 경우에도 다 배수가 붙는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멀티플을 우리가 정해줘야 되는데 이 멀티플을 정할 때 기준으로 이제 피어 그룹들이나 혹은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정을 해주신다고 보면 되고요. 이러한 선정한 배수를 기반으로 기업 가치를 도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피어 그룹을 선정을 할 때는 이 영업의 동질성, 규모 및 성장성, 그리고 지배 구조를 같은 다양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PER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PER 같은 경우에는 Price to Earning Ratio라고 해서 시가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주가랑 EPS랑 주가를 EPS로 나눈 거랑 똑같은데 이게 어떻게 나올까요? 이거를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되거든요. 네, 번분수 다 아시죠?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되고요. 그러면은 장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주당 순이익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 개가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가총액을, 그러니까 주가를 순이익을 얼마나 반영을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하기에 좋겠죠. 주당 순이익에 대한 주가 배수 정도를 기반으로 얼마나 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순이익 기준에서 투자 자금에 대한 회수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PER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PER이 만약에 A배다라는 거는 주가가 일주당 순이익의 A배에 형성되어 있다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PER의 역수만큼 투자 이익을 얻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순이익이 시가총액만큼 회수되는데 A년이 걸린다라는 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앞으로 이제 성장하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기 때문에 어, 내년, 내후년 PER의 수준을 올해 PER과 비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PER 배수는 그 순이익을 단기 순이익을 고려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기업이 막 성장을 하면은 단기 순이익이 계속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PER이 계속 낮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어, 시간의 지남에 따라 이익이 급격히 증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그래서 인터넷, 바이오, 제약 같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좀 성장을 할 것인가, 어떻게 좀 단기 순이익이 많이 날 것 같은 기업들을 평가를 하는데 용이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PER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뭐라 그랬죠? 제가 EPS 분의 우리가 주가, 이게 PER이라고 했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주가를 예측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표가 주가 예측이잖아요. 그래서 주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 양변에 EPS를 곱해주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주식의 주가는 우리가 타겟 PER, 이거는 그 타겟 PER 같은 경우에는 피어 그룹이나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PER을 선정을 해주는 거고요. EP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델링 할 때 다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해줘서 이제 주가를 도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 동종 기업인 피어 그룹 간의 PER을 비교를 하거나 그리고 과거나 미래의 PER을 비교하는 히스토리컬리한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기억해 두세요.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가 히스토리컬리 PER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트레일링 PER, 과거 기반으로 하는 트레일링 PER이 있고 그리고 포워드 PER이 있습니다. 이거는 미래를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우리가 미래의 주가를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분자는 미래의 주가고 분모는 과거의 EPS예요. 그러면 당연히 괴리가 발생을 하겠죠. 그 대신 과거의 EPS는 어때요? 과거의 EPS는 우리가 추정을 한 EPS가 아니라서 좀 더 명확한 EPS죠. 그러니까 잘못된 EPS가 아니란 말이죠. 그 대신 이제 미래 같은 경우에는 분자랑 분모 모두 다 미래의 그 가치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괴리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시차 같은 경우는 없겠지만 EPS도 우리가 추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EPS를 우리가 진짜 잘 추정을 해야 주가가 잘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내가 어떤 거를 써야겠다, 어떤 걸 왜 써야겠다 이런 것들을 좀 기업마다 다르게 적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PER 같은 경우에는 장점하고 단점을 좀 살펴보자면은 이익의 주안점을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어차피 기업은 이익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매출액이나 그런 것들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그 이익을 많이 뽑아내느냐에 대해서 주안점을 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가장 대중적이고 사용하기 쉽기 때문에 많이 씁니다.
진짜 많이 했어요. 막 절반 이상 다 이렇게 PER로 그냥 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밸류에이션 할 때 구체적으로 하셔야겠죠, 앞으로. 근데 이제 단점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적자다. 우리가 당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당기 순이익이 만약에 마이너스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은 뭐 분식회계나 수익의 변동성이 큰 경우에도 좀 적용하기 안 좋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PBR. PBR 같은 경우에는 Price to Book Value Ratio라고 해서 그 아까처럼 시가총액을 자본으로 나눈 거고 이 자본으로 나눈 만큼 그러니까 주가를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자본에 빗대서 조금 가치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순 자산에 대한 시장의 평가 수준을 의미하고요. 역시 이거 시가총액을 발행 주식수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당 장부 가치로 표현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게 PBR이니까 주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PBR에다가 BPS를 곱해주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산에 대한 평가 수준을 고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업에 적용이 잘 될까요? 여기 보이시는 자산을 위주로 하는 그런 비즈니스에서 잘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금융이나 건설, 조선 이런 돈이 많아야 딱 봤을 때 아, 내가 저거 창업하려면 돈이 많아야겠다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조금 많이 적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은행주, 철강주 이런 데 적정 산업군으로 뽑히고요. 음, 마찬가지로 이제 은행은 그냥 돈이잖아요. 그냥 무조건 자본 빨이니까 당연히 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 이런 것들이 PBR을 하기에 적합하게 해주는 요소들이고 그리고 철강 같은 경우에는 가치의 급격한 변화의 가능성이 적죠. 거의 약간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그런 제어잖아요. 그래서 음, 그 자본 같은 경우에는 순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이제 아까 PER을 볼 때는 음,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었잖아요. 당기 순이익이. 근데 자본 같은 경우에는 항상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거의 대부분 어, 플러스를 띄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은행주나 이제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동성이 적다. 그래가지고 어, 장부 가치 기준으로 따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뢰성을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했다시피 주가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PBR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PBR을 피어 그룹을 기준으로 선정을 하거나 히스토리컬리하게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BPS는 어디서 가져올 수 있죠? 이거는 모델링에서 자본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정된 BPS고 이거는 우리가 타겟, 타겟으로 삼아야 되는 PBR 배수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피어 그룹이랑 하고 그리고 히스토리컬리하게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BR 같은 경우에는 단점 존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행 같은 거는 딱 숫자로 나오잖아요. 이게 얘가 돈이 얼마 갖고 있다. 우리 은행 얼마 갖고 있다. 근데 어, 예를 들어서 막 JYP 이런 거는 연예인의 그런 가치가 적혀 있질 않죠. 연예인이 뭐 얼마의 가치다. 연예인 팔면 얼마다. 이런 게 적혀 있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적 자본이 주가 되는 그런 기업의 경우 좀 적용하기 별로 안 좋겠죠. 그리고 정부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이제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도 적용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게임, 인터넷 사업 등에 이제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좀 어, 살펴보자면은 장점 같은 경우에는 순장부가액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대부분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리고 변동성이 적다는 거 그리고 청산 가치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 하락 시에 이 기업을 청산해 버리면 얼마가
나올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기에 용이하다는 점. 그리고 단점으로는 우리가 무형자산에 대해서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 차이가 막 크잖아요. 그러면은 좀 적용하기 부적절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음, 얘가 예시가 딱히 안 떠오르네요. 아무튼 막 몇십 조 되는 기업하고 몇 억 되는 기업하고 비교를 하려 그러면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규모의 차이가 클 때 좀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자본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 그런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EV/EBITDA. EV/EBITDA가 좀 어려워요.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할 때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제가 이거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 볼 때도 얘가 뭘 의미하는 건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V/EBITDA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 주가가 아니에요. 처음으로 주가가 아닌데 인자가 주가가 아닌데 여기 시가총액이 또 나오죠. 여기 안에 주가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가에다가 이게 시가총액이 주가에다가 발행 주식수를 곱한 거죠. 그래서 기업 가치 같은 경우에는 이자 발생 부채를 더하고 현금성 자산을 빼준 금액이고요. 그리고 에비타는 우리가 모델링 할 때 구해뒀죠. 그래가지고 당기순이익에 이자 비용, 법인세 비용, 유무형 감가상각비를 더한 거예요. 근데 조금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 에비타가 여기 보시면은 그 여기 세 가지를 뺀 거거든요. 세금하고 그리고 이자하고 그리고 감가상각비, 유무형 감가상각비를 뺀 거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이따가 어떤 기업에 적용하면 좋을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현금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많이 쓰입니다. 보시면은 대규모 장치 산업 평가에 유리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세 가지를 뺐잖아요. 여기 감가상각비, 이자 비용, 그리고 법인세 비용 이거 세 가지를 뺐잖아요. 그래가지고 세 가지에 대해서 좀 큰 예를 들어서 대규모 장치 산업 감가상각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회사를 분석을 할 때 좀 유리하고요. 그리고 차입금이 서로 다를 경우 차입금의 규모에 따라 이자 비용이 상이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자 비용을 적용하기 비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 이런 기업들을 비교할 때 용이하고 그리고 빚세 비교할 때도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세제도나 감가상각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점으로는 영업활동 흐름이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경우 좀 안 좋은데 현금 창출 능력을 파악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상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자본에 대한 변화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절대가치 할 때 봤었죠. 그리고 이제 정확한 EV/EBITDA의 추정이 어렵다는 점. 그래가지고 좀 확실히 다른 방법보다 어렵다는 거를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좀 살펴보자면 장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채 비율이나 재무 구조를 가진 기업에 적용하기 유리하고 그리고 대규모 장치 산업 그런 것들에 용이하고요. 그리고 국가 간 이제 회계 기준이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비교하기에 또 용이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대규모 장치 산업 같은 경우에는 에비타가 그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도 에비타가 플러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규모 장치 산업에 많이 적용을 하는 편입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운전자분에 대한 변화를 파악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운전자산의 변화가 클 경우에 좀 단점이 있고 그리고 어, 영업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유용성이 떨어진다는 거를 앞에서 봤습니다. 너무 빠른가요? 괜찮아요?
괜찮나요? 그냥 할게요. PSR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보고 계시죠? PSR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Price to Sales Ratio라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파는지 매출액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이거 발행 주식수로 나눈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혹시 이거 아직 모르겠는 사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없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주당 매출액의 몇 배인지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매출 성장성에 대한 평가를 비교하기에 좋습니다. 매출이니까요. 그렇죠?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여기 보시면은 PSR을 우리가 앞에 구해둔 PER에다가 ROS라는 걸 곱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위에 있는 식이 보기 더 편하죠? 우리 매출액, 이거 매출액도 나왔었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PSR이죠. 그래서 주가를 예측할 때에는 SPS를 PSR에다가 곱해주면 되겠죠? 너무 쉬워요. 산수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매출액은 적자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적자가 나는 기업,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 산업군에는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인터넷, 게임, 바이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미래 성장성이 중요한 아까 PER이랑 비슷하게 미래 성장성이 중요한 기업들 어, 그리고 재무 구조가 나쁜 기업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매출은 거의 플러스죠. 매출이 하나도 없는 기업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원가 구조에 대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PSR은 사실 많이 안 쓰는 편이에요. 그래도 할 줄 아셔야겠죠. 장점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이제 마이너스가 없다는 거 아까 봤죠. 그래서 매출액에 대한 기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국가 간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PER보다 이제 PSR의 변동성이 적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장점이라고. 네. 단점 같은 경우에는 매출 성장성이 높다고 이제 그러니까 매출이 만약에 막 10조 나는데 그 중에서 원가가 한 8조예요. 그러면은 이익이 별로 안 나는 거죠. 이익 성장률하고 매출 성장성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원가 구조, 마찬가지로 이제 원가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수익 인식 시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업은 계약을 체결했을 때 수익을 나는 걸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기업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물건을 다 뚝딱뚝딱 만들어서 보내줬을 때를 매출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매출액의 변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만쯤 해서 이제 이론적인 부분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세요? 없어야 되는데.